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챕터 20장 정보경제 이론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어떤 회사의 전문 경영인 이렇게 나오면 주로 이제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얘기죠. 주인 대리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업이 산업 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 수익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상여금을 받고 있대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여기다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인센티브.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아지면 그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유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다른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이 기업만 성과가 나쁘게 되면 아주 낮은 상여금밖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기업들도 부진하고 이 기업도 부진한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보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이런 것들 나름대로 오케이 되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진짜 좋아. 고성과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적절한 인센티브 보상 제도가 될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저성과가 될 수도 있다고. 왜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전 세계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할게. 경기 침체와 같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 안 좋다고 저임금 이렇게 주게 되면 아니 이러면 뭐야,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이렇게 고성과가 돼서 이렇게 고임금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야. 원래 이제 기본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너 말이야 성과가 잘 나면 고임금 줄게, 성과가 안 나면 저임금 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오케이,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서 뭐 나의 노력이 이렇게 평가절하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요, 상대적인 보수 구조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상대적인 보수 구조. 약간 우리가 이제 이걸 임금 같은 거 줄 때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토너먼트 방식.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대결에 나갔을 때 뭐 점수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등등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게 되면 이거는 순위를 결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성과를 얘기할 때 다른 경쟁 상대방이 되는 다른 기업들 그것까지 같이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성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별로 안 좋으네? 그럼 약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도덕적 해를 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한 자동차 회사는 뭐 현대기아밖에 없지 않나요? 주로 다른 것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파격적인 품질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5년인데 미국에서는 10년까지, 그리고 뭐 10만 킬로미터로 했는데 마일로 해가지고 또 품질 보증을 더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만 파격적인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이렇게 파격적인 품질 보증을 제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요. 경쟁이 치열하잖아.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들이 웬만하지 않으면 아예 선택의 리스트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광고와 뭔가 홍보의 효과를 노리는 뭐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혜택도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안 그러면 아예 뭐 선택을 안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했어. 아니, 보증기간이 길단 말이야.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뭡니까 하면 이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사고 안 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잘 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관리를 조심조심하고 꼼꼼하게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될 구태여 노력할 유인이 줄어든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요. 주택 건물 부분에 일어난 화재 피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화재 보상. 자, 보험 가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방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화재 피해액의 90%만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억이면 2억 7천까지 해주고 3천만 원이면 당연히 2,700까지 해주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액 중에서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상을 해주는 방책이다. 요렇게요. 어떤 방책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건물은 전부 다 전소돼서 아예 제로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 방책인 90%만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은요. 피해액은 10%가 되는 거야. 보상을 90% 해주니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 피해 전체 금액의 10%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는요. 아예 재산의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다 보상을 해주니까 이 경우는 피해 금액은 3천으로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3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 금액이 거기서 10% 하면은 3천만 원 이상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의 가치가 3억이 넘는다. 그러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이쪽으로 선택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만약에 건물의 가치가 3억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피해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3억보다 크냐 작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물의 가치가 3억보다 크게 되면은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14번. 자, 정보자 같은 경우 이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information goods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제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는 경쟁체제가 성립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요. 우선 정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보를 담고 있는 재화예요. 소프트웨어 이런 거. 소프트웨어. 아니면 우리 영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 게임 이런 것들.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죠. 음반 이런 거요. 요즘은 음반도 이제 실체로 되어 있는 CD로 갖고 있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다운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 인터넷 강의
이런 거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기의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우리는 어떤 산업이라고 얘기하냐면 플랫폼 산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산업. 이렇게 플랫폼 시장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거는 처음에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우리 독점 파트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자연 독점 있잖아. 철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처음에 밑에 이렇게 밑에 철도를 깔고 노선을 깔고 엄청난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근데 그런 고정 비용이 또 이제 거의 고정 비용이라기보다는 또 매몰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정 비용이 엄청 커요. 엄청 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생산이 됐어. 그러면 아니 뭐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찍는 데는 시간과 뭐 이 전자칠판과 이런 게 다 필요하고 카메라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 그냥 계속 돌리는 데는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없어요. 영화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요. 고정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서 그렇지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 규모를 크게 할수록 이득이 되는 거잖아. 경제의 상황이 되는 이게 이제 특히 생산에서 비용 절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쵸. 입에 이렇게 자꾸 입소문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화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는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에 따르는 비용 같은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지식 경제 이런 상황에서는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선발자 우위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재의 특성상 그리고 영화나 음반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 제품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제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쟁 체제에서 한번 약간이라도 앞서가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시간이라 합시다. 얘가 시장 점유율이라 할게요. 점유율.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어떤 A라는 기업은 약간 앞서고 있었어. A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51%고요. B라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49%라고 할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한 끗 차이지만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잖아. 게임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 B라는 기업은 쭉 해서 그냥 거의 망하고요. 이 A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많은 큰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더라. 우리 알다시피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아마존 등등 이런 네트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적인 정보재 산업, 플랫폼 산업, 인터넷 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이슈거리가 됩니다. 앞에 거랑 같은 얘기인데 처음 선을 보인 정보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이런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생기는가라고 하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이 요즘 이런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플랫폼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 산업.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양면성 시장이라 해가지고요.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합니다.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할게.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B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B라는 네트워크. 이렇게요. 뭐 휴대폰도 그렇고 등등등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는요, 이제, 아니면 진짜 이게 네트워크 산업이 헬스 클럽도 그렇고요. 나이트 클럽도 그렇습니다.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가보셨습니까? 나이트 클럽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보면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로 있습니까? 예, 한쪽은 여성 네트워크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남성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또 만나는 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B 네트워크에는요, 가봤더니 여성이 몇 명 없어. 여성 네트워크가 몇 명 없고요. 주로 이렇게 남성만 가득가득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의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냥 막 드는 게 아니라 논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투사이디드 마켓 할 때 탱고 가지고 얘기하는데 클럽 가지고 얘기합니다. 탱고도 둘이 이게 같이 쳐야 되는 거지. 혼자서 이렇게 가상의 탱고를 출 수는 없잖아.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 젊은 남성들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야, 우리 나이트클럽 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했다 합시다. 클럽에 가려고 하는데 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어디 네트워크를 보고 결정합니까? 남자들이 많은 데 가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많은 데를 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여성 네트워크를 보는 거야. 야, A 클럽이 있고 B 클럽이 있는데 A 클럽은 여성이 되게 많은데 B 클럽은 여성이 별로 없잖아.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1, 2 가자. 이렇게 해서 1, 2 가게 됩니다. 그럼 남성들이 이제 여기 또 많아지게 되고, 그럼 또 여기 또 어떤 여성들이 한번 춤을 추러 온다 합시다. 그러면 어디 가려고 하면 남성이 많이 있는 쪽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는 점차 또 급속도로 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약간 이게 플랫폼 산업 경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우리 그 수요 파트에서 보시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도 보면 구독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뢰를 많이 갖잖아. 뭔가 있겠지 이렇게. 1타 강사를 왜 뭐 이렇게 많이 아무 생각 없이 갑니까? 뭔가 있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위너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한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야. 쏠림이 심해지게 되고요. 아니 뭐 자꾸 제가 뭐 쓸데없이 길게 하는데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내가 어느 한쪽에 딱 가게 되면 그쪽에 익숙해지는 거야. 아니 메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메일을 쓴다. 네이버는 안 쓴다 할게요. 그 한 메일이 익숙한 거야. 내가 프로그램을 MS 오피스를 쓰기보다는 뭐 그냥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 그럼 그 기능이 비슷비슷하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쪽을 하려고 하면 굳이 시간 내서 또 그것까지 양쪽 다 하는 것보다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거기 쏠려서 그쪽에 가게 되면 락인 잠겼다는 거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잠김 효과가 발생해요. 고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착, 잠겼다, 얼음 이렇게 되는 거야. 고착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그쪽에서 딴 데로 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요. 어떤 한쪽이 만약에 선발자로 딱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플랫폼을 지배하게 되면 그럼 계속 더 기하급적으로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객들을 쫙 몰아내는 이렇게 쫙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파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네트워크 효과에 올라타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 잠김 효과 고착 현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더 좋은 퀄리티가 있는 상품이 등장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이미 갇혀져 있어가지고 잘 그쪽에 눈을 돌리지 않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20장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중구 교수님 연습 문제 풀이는요 20장까지만 할게요. 21장, 뭐 22장, 뭐 법경제 쪽이라든가 행동경제학 같은 것들도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뭐 그렇게 설명은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그것도 좀 보면 경제학이 다양한 방면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까지 볼 수 있고 행동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중요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요 정보경제학까지 보통 각종 시험에서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따로 추가적으로 그쪽 부분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